숫자로 한국을 굴복시키겠다. 그것이 백악관이 승인한 계획이었습니다. 관세 폭탄, 주한미군 철수, 기술 봉쇄. 세계 최강 미국의 전략은 단 일주일 만에 스스로를 공격했죠. 그리고 그들의 계획을 처참히 무너뜨린 단 하나의 변수. 그것은 데이터로 분석할 수 없는 한 민족의 응축된 저력이자 수십 년간 준비된 거대한 반격의 시나리오였습니다. 역사상 그 어떤 압박에도 굴복하지 않고 자신들의 길을 만들어 온 나라. 그 나라는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지금부터 그 놀라운 현장 속으로 들어가 보시죠. 미국에서 날아온 충격적인 이야기. 바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지금 어디에서 시청하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듣고 싶습니다. 그 전에 잠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멤피스 그린입니다. 월스트리트에서 제 이름을 모르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오랫동안 골드만삭스부터 JP모건에 이르기까지 월가의 모든 주요 투자은행을 거쳐왔고 수십조 원 규모의 국제금융거래를 성사시키며 세계 경제의 판도를 바꿔왔습니다. 국경을 넘나드는 자본의 흐름과 복잡한 무역 협정들, 환율 조작부터 국가 신용등급 조정에 이르기까지 그 모든 것은 제게 풀 수 있는 방정식에 불과했죠. 그런 제가 최근까지 몸담았던 곳은 바로 미국 재무부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는 한 나라의 경제를 무너뜨리기 위해 제가 직접 설계했던 그 거대하고 오만했던 계획의 전말을 여러분께 고백하려 합니다. 모든 것은 몇 달 전 백악관의 가장 깊숙한 곳, 대통령 집무실에서 시작되었는데 오벌 오피스의 중후한 마호가니 회의 테이블을 둘러싼 채 미국의 최고위급 경제참모들이 모두 모인 자리였습니다. 국무장관, 국방장관, 국가정보국장, 그리고 연방준비제도 의장까지 미국의 정책을 결정하는 핵심 인물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날의 안건은 단 하나, 바로 한국이었습니다. 대통령은 불쾌한 표정으로 잔뜩 찌푸린 채 말했어요. 우리가 베풀어준 안보 우산 아래에서 경제성장을 이룩한 나라가 이제는 우리의 일자리를 위협하고 기술 패권에 도전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대통령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반도체가 우리 실리콘밸리를 위협하고 한국의 자동차가 디트로이트를 잠식하고 있으며 한국의 조선업이 우리 해군 조선소까지 밀어내고 있다는 현실에 대한 격분이었습니다. 더욱 참을 수 없는 것은 한국이 최근 K-팝과 드라마를 통해 전 세계 젊은 층의 마음을 사로잡으면서 미국의 문화적 영향력까지 위협하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회의의 분위기는 무거웠지만 동시에 어떤 자신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바로 저 멤피스 그린이 제시할 완벽한 해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거대한 스크린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복잡한 그래프와 숫자들이 가득한 자료를 띄웠어요. 화면에는 지난 30년간 한국 경제의 모든 데이터가 펼쳐졌는데 국내 총생산 성장률, 수출입 통계, 주요 기업들의 매출 현황, 그리고 가장 중요한 취약점들까지 말입니다. 저는 레이저 포인터를 들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한국을 굴복시키는 방법은 아주 간단하다고 말입니다. 한국의 국내 총생산 대비 수출 의존도는 38%에 달하며 이는 선진국 중에서도 상당히 높은 수치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저는 이 숫자를 가리키며 이것이 바로 우리의 가장 강력한 무기라고 설명했어요. 한국은 내수 시장이 상대적으로 작아 수출에 절대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한계를 가지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어서 저는 제 방정식의 다음 변수를 제시했어요. 바로 관세 폭탄이었습니다. 한국의 주력 수출품인 반도체와 자동차, 디스플레이, 그리고 조선업에 대해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었습니다. 반도체에는 25%, 자동차에는 30%, 디스플레이에는 20%의 징벌적 관세를 매기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계산 결과를 자신있게 보고했어요. 우리의 관세 폭탄이 작동하면 한국의 경제 성장률은 사흘 안에 마이너스로 떨어질 것이며 실업률은 급격히 치솟고 원화 가치는 폭락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그러면 한국 정부는 생존을 위해 우리의 조건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고 그들에게 항복 외에는 다른 선택지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단언했습니다. 한 나라의 운명을
저는 그렇게 간단한 수학 공식처럼 풀어냈고 회의실에 모인 모든 고위 관리들이 제 분석에 깊이 수긍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때 회의실 구석에 앉아있던 젊은 분석가 한 명이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습니다. 동아시아 담당 부국장으로 일하는 그는 겸손한 어조로 반박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일부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내수 시장이 예상보다 훨씬 견고하며 특히 K-팝이나 드라마 같은 문화 콘텐츠의 성공 이후 담배나 식품 같은 비주력 소비재 분야의 수출 성장이 이례적이라는 분석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세계적인 담배 회사들의 무차별 공세 속에서도 자국 시장을 지켜낸 유일한 나라가 한국이라는 점도 덧붙였어요. 또한 한국의 스마트 팩토리 기술력은 단순한 비용 절감의 차원을 넘어서서 완전히 새로운 제조업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있다는 보고도 있다고 말입니다. 저는 그의 말을 듣고 속으로 코웃음을 쳤어요. 이론에만 매달린 젊은 학자의 순진한 발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를 바라보며 점잖게 그러나 모두가 들을 수 있도록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숲을 봐야지 라면 몇 개나 담배 몇 갑 같은 사소한 소비로는 거시경제의 거대한 흐름을 바꿀 수 없다고 일축했어요. 핵심은 반도체와 자동차, 즉 한국 경제의 숨통을 쥐고 있는 주력 수출품이며 그곳을 조이면 모든 것은 도미노처럼 무너지게 되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건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냉혹한 숫자의 문제라고 못 박았습니다. 회의실의 모든 이들이 제 논리에 고개를 끄덕였고 대통령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제 계획을 즉시 승인했습니다. 국무장관은 한국 정부에 사전 통보조차 하지 말라고 지시했고 국방장관은 한국이 굴복할 때까지 모든 군사협력도 중단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저는 한치의 의심도 없었습니다. 제가 설계한 방정식은 완벽했고 게임은 이미 시작되기도 전에 끝났다고 확신했거든요. 그날 저는 워싱턴의 기념탑을 바라보며 제 지성과 조국의 힘에 대한 절대적인 확신 속에서 다가올 승리의 순간을 상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확히 일주일 뒤 저의 완벽했던 방정식은 현실 세계에서 처참하게 부서지기 시작했는데 한국이 아니라 바로 미국의 심장부에서 비명이 터져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제가 예상했던 한국의 경제 위기는 오지 않았는데 한국 증시는 개장 첫날 3% 정도 하락했을 뿐 이틀 만에 완전히 회복되었고 오히려 일부 한국 기업들의 주가는 더 높이 치솟았습니다. 진짜 지옥은 미국 내에서 펼쳐졌는데 제가 계산하지 못했던 거대한 변수, 관세 역풍이 미국 경제를 강타하기 시작한 겁니다. 뉴욕의 가전제품 매장들은 아수라장이 되었어요. 한국산 텔레비전과 스마트폰 가격이 하루아침에 2배 가까이 폭등했기 때문입니다. 맨해튼의 베스트바이 매장 앞에서는 수백 명의 소비자들이 환불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였고 경찰이 출동하는 소동까지 벌어졌습니다. 디트로이트의 자동차 공장들은 더욱 참담한 상황이었습니다. 포드와 제너럴모터스 공장에서는 수천 명의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한국에서 오던 핵심 부품 공급이 끊기면서 공장 라인이 완전히 멈춰 서버린 탓이었습니다. 미국 자동차 산업이 한국 부품에 얼마나 깊이 의존하고 있었는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월스트리트의 동료들은 제게 분노에 찬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지금 무슨 짓을 한 거냐며 소리쳤습니다. 한국산 반도체 칩 공급이 막히자 실리콘밸리의 빅테크 기업들이 줄줄이 생산 차질을 경고하면서 주가가 폭락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애플의 아이폰 생산 라인이 멈춰섰고 구글의 데이터 센터 확장 계획이 무산되었으며 마이크로소프트의 신제품 출시가 연기되었습니다. 나스닥 지수는 연일 하락세를 기록했고 다우존스 산업평균 지수도 1000포인트 이상 급락했습니다. 제 사무실의 전화기는 쉴 새 없이 울려댔고 제 책상 위에는 미국 전역에서 올라오는 암울한 보고서들이 산더미처럼 쌓여갔습니다. 텍사스의 석유화학 공장들이 한국산 정밀화학 제품 부족으로 가동을 중단했고 플로리다의 농장들은 한국산 농기계 부품을 구하지 못해 수확철을 놓칠 위기에 처했어요. 저는 제가 그토록 믿었던 숫자들이 만들어낸 비참한 현실 앞에서 망연자실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한국 기업들의 대응이었는데 삼성전자는 미국 시장 손실분을 중국과 유럽 시장에서 완벽하게 보상받았고 현대자동차는 인도와 동남아시아에서 폭발적인 매출 증가를 기록했습니다. LG디스플레이는 일본과 독일 기업들과의 새로운 파트너십을 통해 오히려 기술력을 한 단계 더 발전시켰고 한국 기업들은 마치 이런 상황을 미리 예상하고 준비해온 것처럼 빠르고 유연하게 대응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경로했습니다.
저를 긴급히 호출한 상급자는 사흘 안에 항복할 거라던 나라가 어디 있냐며 책상을 내리치며 소리쳤습니다. 지금 이 모든 혼란을 책임지라고 고함을 질렀습니다. 중간 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경제가 이 모양이 되면 자신의 정치적 생명이 끝장날 수도 있다며 절망했습니다. 결국 저는 이 모든 사태를 수습하고 도대체 나의 방정식이 왜 틀렸는지 그 이유를 찾아내라는 특명을 받고 한국으로 향하는 비행기에 올라야 했습니다. 일주일 전 승리를 확신하며 떠났던 길과는 전혀 다른 차갑고 무거운 길이었습니다. 제 머릿속은 온통 하나의 질문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도대체 우리가 계산하지 못한 한국의 진짜 힘은 무엇이었을까? 한국에 도착한 제 머릿속은 여전히 혼란스러웠지만 한편으로는 차가운 이성이 고개를 들고 있었습니다. 관세 역풍은 분명 저의 계산 착오였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단기적인 시장의 반발일 뿐이라고 스스로를 다잡았습니다. 저는 문제의 본질, 즉 한국 경제의 근본적인 취약점을 찾아내어 워싱턴에 보고해야만 했습니다. 한국의 제조업이 결국에는 값싼 노동력과 정부, 보조금이라는 모래 위에 세워진 성이라는 것을 증명해내고 싶었습니다. 저는 한국 측에 그들의 가장 상징적인 최첨단 공장 방문을 요청했습니다. 그들의 심장부에서 균열의 흔적을 발견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날, 저는 경기도에 위치한 거대한 반도체 공장의 클린룸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 공장은 축구장 10개를 합친 것보다도 더 큰 규모였고 외부에서 보기에도 압도적인 위용을 자랑했습니다. 방진복을 입고 에어샤워를 통과하는 모든 과정이 낯설었지만 제 마음속에는 여전히 분석가로서의 냉정함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유리벽 너머로 공장 내부의 모습이 드러나는 순간 저는 저도 모르게 숨을 멈췄습니다. 그곳은 제가 상상했던 공장의 모습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땀 흘리는 노동자도 시끄러운 기계, 소리도 기름 냄새도 없는 마치 외계 행성의 실험실 같은 공간이었습니다. 수백, 수천 개의 로봇팔이 정해진 순서에 따라 한치의 오차도 없이 움직이고 있었고 모든 것은 소리 없는 불빛과 숫자로 통제되고 있었습니다. 공장 내부 온도는 상시 22도로 유지되고 있었고 습도는 45%로 정확히 조절되고 있었습니다. 먼지는 입방미터당 100개 이하로 관리되고 있었는데 이는 수술실보다도 더 깨끗한 수준이었습니다. 저를 안내하던 한국인 엔지니어는 담담한 목소리로 설명했습니다. 이 공장은 인공지능이 모든 생산 과정을 통제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나노 단위의 회로를 새기는 과정부터 수율을 관리하고 분량을 잡아내는 것까지 모든 것이 인간의 개입을 최소화한 완벽한 자동화 시스템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이것이 비용 절감을 위한 것이냐고 말입니다. 엔지니어는 잠시 저를 바라보더니 아니라고 대답했습니다. 이것은 비용의 문제가 아니라 완벽에 대한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인간의 실수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기술이 도달할 수 있는 극한의 정밀도를 구현하기 위한 것이라는 설명에 저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 엔지니어는 계속해서 놀라운 사실들을 알려주었는데 이 공장에서 생산되는 반도체의 수율은 95%에 달하며 이는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공장의 가동률은 98%를 유지하고 있으며 예상치 못한 정전이나 장비 고장에 대비해 완벽한 백업 시스템을 구축해 놓았다고 했고 더욱 놀라운 것은 이 모든 시스템이 실시간으로 모니터링되고 있으며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미리 예측해서 해결한다는 점이었습니다. 제 머릿속에는 디트로이트의 낡고 시끄러운 자동차 공장의 모습이 스쳐 지나갔어요. 우리는 여전히 더 많은 노동자를 투입하고 더 많은 시간을 일해서 생산량을 늘리는 방식에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곳 한국의 공장은 아예 다른 차원의 철학으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가성비라는 단어로 설명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어요. 미국이 따라잡을 수 없는 거대한 기술, 격차의 문제였습니다. 저는 경제학자로서 제 계산에 들어가지 않았던 무서운 변수의 실체를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계의 영혼이라고 불러야 할 완벽을 향한 한국인들의 집요함이었습니다. 공장을 나오는 순간 저는 제 오만한 방정식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그 첫 번째 이유를 뼈저리게 깨달았어요. 저는 제가 본 것이 한국 제조업의 전부가 아닐 것이라고 일부 엘리트 기업에 국한된 현상일 것이라고 애써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한국 경제의 진짜 체력을 알려면 그들의 가장 깊숙한 속살을 들여다봐야 한다고 생각했고 저는 한국의 무역 관련 기관을 찾아가 그들의 전체적인 경제 구조에 대한 브리핑을 요청했습니다. 저는 당연히 반도체와 자동차, 조선 같은 주력 산업에 대한 보고를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브리핑을 시작한 담당자는 전혀 예상치 못한 이야기부터 꺼냈습니다. 바로 담배 이야기였습니다.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담배라니 지금 이 중대한 상황에서 고작 담배 이야기를 하겠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담당자는 아랑곳하지 않고 데이터를 화면에 띄웠습니다. 저는 화면에 떠오른 숫자를 보고 또 한 번 경악해야 했습니다. 한국의 담배가 전 세계 135개국에 수출되고 있으며 심지어 작년 해외 매출이 1조 4,500억 원으로 불닭볶음면의 1조 3,300억 원보다도 많았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담당자가 계속해서 들려준 이야기였습니다. 필립 모리스나 브리티시, 아메리칸 토바코 같은 거대 글로벌 기업들의 무차별 공세 속에서 자국 시장 점유율 1위를 빼앗기지 않은 나라는 전 세계에서 한국이 유일하다는 설명이었습니다. 1988년 한국의 담배 시장이 완전 개방된 이후 모든 전문가들은 한국 담배 산업의 몰락을 예상했었습니다. 막강한 자본력과 브랜드 파워를 앞세운 글로벌 기업들 앞에서 한국 기업이 버틸 리 없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였습니다. KT&G는 오히려 더 강해졌습니다. 에세와 디스 같은 자체 브랜드로 국내 시장을 지켜낼 뿐만 아니라 몽골에서는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했고 중앙아시아와 동남아시아에서도 엄청난 인기를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심지어 러시아와 중동 지역에서도 한국 담배에 대한 수요가 폭증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담당자는 이것이 단순한 운이나 우연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한국만의 독특한 맛과 품질, 그리고 현지 맞춤형 마케팅 전략의 결과라고 설명했습니다. 담당자는 이 KT&G의 사례가 한국 경제의 저력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경제는 워싱턴이 생각하는 것처럼 몇몇 거대 수출 기업에만 의존하는 유리 구조가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거대 자본의 공세 속에서도 끈질기게 살아남아 자신만의 방식으로 세계 시장을 개척하는 수많은 작지만 강한 기업들이 거미줄처럼 촘촘하게 얽혀 있다는 설명이었습니다. 농심의 라면부터 오리온의 과자, 동원의 참치캔까지 이런 기업들은 모두 위기 속에서 살아남는 법을 알고 있었고 어떤 시장에서도 기회를 찾아내는 그들만의 생존 방식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제가 하려 했던 것은 거대한 빙산의 일각만을 보고 그 빙산 전체를 파괴하려 했던 어리석은 짓이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제가 무너뜨리려 했던 것은 단순히 몇몇 기업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수십 년간의 시련 속에서 단련되고 서로를 지탱하며 자라난 거대하고 살아있는 경제 생태계 그 자체였습니다. 저는 책상 위에서 숫자만으로 세상을 재단했던 경제학자의 착각이 한 국가가 쌓아 올린 역동적인 현실 앞에서 얼마나 무력한 것인지를 통감해야 했습니다. 브리핑이 끝나고 저는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분주한 거리를 한참 동안 바라보았습니다. 제 눈에 비친 것은 더 이상 통제 가능한 경제 변수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감히 계산할 수 없었던 보이지 않는 거대한 제국의 심장이었습니다. 저는 서울의 한 호텔방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잠들지 않는 도시의 불빛이 강물처럼 흐르고 있었습니다. 제 앞에는 지난 며칠간 필사적으로 수집한 자료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한국의 기술력, 경제 생태계, 그리고 보이지 않는 저력에 대한 데이터들이었습니다. 저의 머릿속에서는 더 이상 오만한 방정식이 아니라 거대한 폭풍우를 앞둔 전략가의 절박한 계산이 쉴 새 없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제가 워싱턴에 보낸 1차 보고서는 무시당했습니다. 관세 역풍은 일시적인 혼란일 뿐이며 더 강력한 압박을 가하면 결국 한국은 무너질 것이라는 낡은 믿음이 여전히 백악관을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날 밤, 저는 워싱턴과의 긴급 화상회의에 참석해야 했습니다. 제 노트북 화면에는 국가안전보장회의의 주요 인사들이 딱딱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국가안보보좌관, 국방부 차관,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 그리고 중앙정보국 부국장까지 미국 안보정책의 핵심 인물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저의 보고를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가 한국의 정교한 선전전에 현혹되었다고 생각하는 듯 했습니다. 국가안보보좌관은 예상대로였습니다. 경제적 압박이 충분하지 않았다면 이제는 한국이 가장 아파할 곳을 찌를 때라고 말했습니다. 바로 한국의 자존심이자 최근 급성장하고 있는 방위 산업이었습니다. 국가안보보좌관의 계획은 간단했습니다. 한국의 주력 무기들에 들어가는 미국의 핵심 부품 공급을 중단하고
모든 기술 이전을 전면 금지하여 한국 방산의 숨통을 끊어버리겠다는 것이었습니다. K2 전차의 변속기, KF-21 전투기의 엔진, 그리고 각종 미사일의 유도 시스템까지 미국이 공급하는 핵심 부품들을 모두 차단하겠다는 계획이었습니다. 그는 이것이 한국에게 미국의 기술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줄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자신했습니다. 화면 속 그들의 오만한 표정을 보며 저는 깊은 무력감을 느꼈습니다. 그들은 아직도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를 가다듬고 제 모든 것을 걸고 그들의 주장에 반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화면을 향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 제재는 아무런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말입니다. 이미 한국의 방산 기술은 우리가 생각하는 의존적인 단계를 넘어섰다고 설명했습니다. 제가 직접 확인한 K2 전차와 KF-21 전투기는 더 이상 미국의 부품이 없으면 멈춰 서는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구체적인 데이터를 제시했습니다. K2 전차의 국산화율은 이미 90%를 넘어섰고 KF-21 전투기도 핵심 부품의 70% 이상을 한국에서 자체 생산하고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한국이 이미 핵심 부품의 국산화에 성공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기존 기술을 융합하고 발전시켜 전혀 다른 차원의 무기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저는 폴란드와 중동의 사례를 들며 이제 세계 시장은 미국을 신뢰할 수 없는 공급자로 여기기 시작했다고 경고했습니다. 폴란드는 K2 전차 1000대를 도입하기로 결정했고 루마니아와 노르웨이도 한국 무기 구매를 적극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중동의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는 한국의 천궁 미사일 시스템에 깊은 관심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이는 미국 무기의 신뢰성에 의문을 품고 대안을 찾는 과정이었습니다. 우리의 제재는 한국을 고립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미국의 방산 동맹 전체를 와해시키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미 경험한 관세, 역풍보다 훨씬 더 치명적인 안보 역풍이 되어 우리의 심장을 겨눌 것이라고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화면 속 얼굴들은 냉담했습니다. 그들은 제 주장을 패배주의자의 변명으로 치부했습니다. 한 장군은 제가 한국에 너무 오래 머물면서 그들의 입장에 동화되었다고 비난하기까지 했습니다. 화상회의는 결국 아무런 소득 없이 끝났습니다. 워싱턴은 그들의 어리석은 계획을 강행할 것이 분명했습니다. 저는 홀로 남은 호텔방에서 깊은 절망감에 빠졌습니다. 거대한 기차가 절벽을 향해 달려가는 것을 보면서도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무력감이 저를 짓눌렀습니다. 그리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제 워싱턴은 그들의 마지막 카드, 가장 위험하고 가장 어리석은 카드를 꺼내들 것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며칠 뒤 제 예상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방산 제재가 별다른 효과를 보이지 않자 워싱턴에서는 마침내 공공연하게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언론들은 연일 이 문제를 다루었고 백악관은 동맹 재조정이라는 그럴듯한 명분으로 이 위협을 포장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가진 최후의 통첩이자 한국을 향한 마지막 압박이었습니다. 저는 이 모든 광기의 흐름을 멈춰 세워야만 했습니다. 저는 지난 며칠 밤을 새워 작성한 마지막 보고서를 대통령에게 직접 전달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의 설득이나 토론은 무의미했습니다. 이제는 냉정한 데이터와 논리로 이 계획이 얼마나 끔찍한 자충수인지 증명해야만 했습니다. 보고서의 첫 장에서 저는 주한미군 철수가 동맹의 파기라는 감정적인 문제를 넘어 미국의 국익에 얼마나 치명적인 손실을 가져오는지 경제학자의 시선으로 분석했습니다. 저는 주한미군을 보호받는 존재가 아닌 미국이 아시아에 투사하는 힘의 원천이라고 재정의했습니다. 그리고 그 힘의 원천을 유지하기 위해 한국이 얼마나 막대한 비용과 자원을 지원하고 있는지를 숫자로 보여주었습니다. 캠프 험프리스 건설 비용의 98%인 11조 원을 한국이 부담했고 미군과 그 가족들을 위한 수많은 편의 시설, 그리고 세계 최고 수준의 물류 및 정보통신 인프라까지 모두 한국의 지원으로 구축되었습니다. 저는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미국이 다른 곳에 새로 구축하려면 수천억 달러의 예산과 수십 년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명시했습니다. 괌이나 오키나와의 동일한 규모의 기지를 건설하려면 최소 2천억 달러가 소요될 것이며 한국만큼 완벽한 인프라를 갖추려면 10년 이상의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주한미군 철수는 비용 절감이 아니라 미국의 안보 자산을 스스로 폭파시키는 것과 다름없었습니다.
그리고 보고서의 마지막 장에서 저는 이 모든 문제의 핵심, 바로 핵무기에 대한 가장 위험한 진실을 적어 내려갔습니다. 저는 워싱턴이 해고산이라는 카드를 자신들의 절대적인 무기라고 착각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그 착각이 어떤 끔찍한 결과를 낳을 수 있는지에 대해 냉철한 시나리오를 제시했습니다. 저는 한국이 세계 최고의 원자력 발전 기술을 가진 나라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상기시켰습니다. 한국은 전체 전력의 30%를 원자력으로 생산하고 있으며 원자력 발전소 수출에서도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더욱 무서운 것은 한국의 기술력이라면 국제사회의 감시 속에서도 단 몇 달 안에 핵무기 개발에 필요한 모든 준비를 마칠 수 있다는 분석이었습니다. 문제는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명분이었습니다. 저는 보고서에 이렇게 썼습니다. 만약 미국이 스스로 동맹을 파기하고 해고산을 거두어 간다면 그것은 한국에게 핵무장을 할 수 있는 가장 완벽한 국제법적, 도덕적 명분을 우리 손으로 직접 쥐어주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저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구체적으로 묘사했습니다. 미국의 통제를 벗어난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으로 무장한 새로운 핵보유국의 탄생, 그로 인한 동아시아 전체의 핵 도미노 현상, 그리고 그 혼란 속에서 완전히 무력화되는 미국의 영향력에 대해 경고했습니다. 저는 보고서에서 한국의 핵개발 능력을 냉정하게 분석했습니다. 한국은 이미 우라늄 농축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세계 최고 수준의 원자력 발전 기술력을 바탕으로 단 6개월 안에 핵무기 제조에 필요한 모든 기술적 준비를 완료할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한국의 미사일 기술력이었습니다. 누리호 발사 성공으로 입증된 한국의 로켓 기술은 대륙 간탄도 미사일 개발에 필요한 모든 요소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한국이 핵무장을 결정한다면 그 파급 효과는 상상을 초월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일본은 즉시 핵개발에 착수할 것이며 이미 보유하고 있는 40톤이 넘는 플루토늄으로 수천 발의 핵무기를 제조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대만도 중국의 위협에 맞서기 위해 핵개발 프로그램을 재개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중국은 더욱 강력한 핵무기 개발에 나설 것이고 북한은 기존의 핵능력을 대폭 확장할 것입니다. 베트남, 태국, 인도네시아 같은 동남아시아 국가들도 자체적인 핵개발을 검토하기 시작할 것이며 동아시아 전체가 핵무기로 가득 찬 거대한 화약고로 변모할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핵 확산은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을 근본적으로 무력화시킬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핵무기를 보유한 한국과 일본은 더 이상 미국의 해고산에 의존할 필요가 없어지며 독자적인 외교 정책을 추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중국과의 관계에서도 핵무기라는 강력한 억제력을 바탕으로 훨씬 더 당당한 입장을 취할 것입니다. 미국이 그토록 공들여 구축한 동맹체계는 하루아침에 붕괴될 것이며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패권은 완전히 종료될 것이었습니다. 저는 보고서에서 경제적 파급 효과도 상세히 분석했습니다. 동아시아의 핵 확산은 전 세계 경제에 치명적인 충격을 가할 것이며 특히 미국 경제는 회복 불가능한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한국, 일본, 대만이 독자적인 핵무력을 바탕으로 중국과 직접 대화하기 시작한다면 미국은 동아시아 경제권에서 완전히 소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 세계 국내 총생산의 30%를 차지하는 동아시아 경제권을 잃는다는 것은 미국의 경제적 몰락을 의미했습니다. 우리의 주한미군 철수라는 위협은 한국을 겨눈 칼이 아니라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패권을 끝장낼 자폭 스위치나 다름없었습니다. 저는 이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밤새도록 고민에 고민을 거듭했습니다. 제가 평생 믿어왔던 미국의 절대적 우위가 사실은 모래 위에 세워진 성이었다는 현실을 받아들여야 했기 때문입니다. 한국이라는 작은 나라가 보여준 저력 앞에서 저는 제 자신의 무지와 오만함을 뼈저리게 느꼈어요. 이 모든 것을 깨달은 지금 우리가 선택해야 할 길은 단 하나뿐이었습니다. 오만한 지배자의 자리에서 내려와 존중을 갖춘 동등한 파트너의 손을 잡는 것, 그것만이 미국과 한국, 그리고 우리 모두가 함께 살아남을 유일한 길이었죠. 저는 보고서의 마지막 장에서 구체적인 제안을 했습니다. 미국은 한국과의 관계를 보호자와 피보호자가 아닌 진정한 동반자 관계로 재정립해야 하며 경제 협력에서도 일방적인 양보를 요구하기보다는 상호 이익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저는 보고서에서 한국의 성장이 미국에게도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한국의 첨단 기술력과 미국의 거대한 시장이 결합된다면 중국의 기술 패권 도전에 맞설 수 있는 강력한 연합을 구축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습니다.
한국의 반도체 기술과 미국의 인공지능 기술이 만난다면 세계 최강의 기술 동맹이 탄생할 수 있으며 이는 양국 모두에게 엄청난 이익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저는 또한 한국의 문화적 영향력을 활용할 것을 제안했어요. K-팝과 K-드라마를 통해 전 세계 젊은 층의 마음을 사로잡은 한국의 소프트 파워는 미국의 문화적 영향력과 결합될 때 더욱 강력한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봤습니다. 할리우드와 K-엔터테인먼트의 협력, 실리콘밸리와 판교테크노밸리의 연합은 새로운 문명의 흐름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우리의 보호를 받는 약소국이 아니라 우리와 대등한 동반자로 성장했으며 이제는 상호 존중과 협력을 바탕으로 한 새로운 관계를 구축해야 할 때라고 결론지었습니다. 저는 보고서의 마지막 문장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미국과 한국의 새로운 파트너십은 21세기 자유민주주의 진영의 번영을 이끌어갈 핵심 동력이 될 것이며 이는 두 나라뿐만 아니라 전 인류의 미래를 위한 선택이라고 말입니다. 보고서를 완성한 후 저는 깊은 감회에 젖었습니다. 제가 한국을 무너뜨리기 위해 시작했던 이 프로젝트가 결국 미국의 새로운 미래를 제시하는 보고서로 완성된 것입니다. 숫자와 데이터로만 세상을 바라보던 제가 한 민족의 정신력과 문화의 힘을 이해하게 되었고, 진정한 국력이란 군사력이나 경제력만이 아니라 그 나라 사람들의 꿈과 의지에서 나온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보여준 불굴의 정신력, 끊임없이 도전하고 혁신하는 자세, 그리고 어떤 역경 속에서도 희망을 포기하지 않는 강인함이야말로 진정한 힘의 원천이었습니다. 부디 저의 목소리가 워싱턴의 단단한 벽을 넘어 새로운 시대를 여는 작은 울림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안녕히 계세요. 오늘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한 나라의 진짜 힘이라는 게 과연 어디에서 나오는지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처음 백악관에서 시작된 그들의 계획은 참으로 냉정하고 빈틈없어 보였죠. 숫자와 데이터로 모든 것을 재단하고 자신들의 힘을 과신했던 한 천재 경제학자의 눈에는 한국은 그저 쉽게 풀 수 있는 하나의 방정식에 불과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들의 완벽했던 방정식은 현실이라는 거대한 벽 앞에서 처참하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화면 속 숫자들이 결코 담아낼 수 없었던 살아 움직이는 경제 생태계와 상상을 뛰어넘는 기술력, 그리고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특유의 기질 앞에서 말입니다. 어쩌면 이 이야기는 단순히 경제 전쟁의 승패를 넘어 세상을 바라보는 낡은 방식이 어떻게 실패하는지를 보여주는 건 아닐까 싶습니다. 강대국의 오만한 시선으로는 결코 한 나라가 수십 년간 쌓아 올린 저력의 깊이를 잴 수 없었던 것이죠. 이야기 속 미국의 경제학자처럼 어쩌면 우리 스스로도 우리의 진짜 저력을,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나라에 살고 있는지를 잊고 지냈던 것은 아닐까요? 세계가 우리를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지기 시작한 지금, 우리는 앞으로 어떤 마음가짐으로 어떤 미래를 만들어가야 할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아래 댓글에 남겨주세요. 미국에서 믿기 힘든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군사력과 경제력으로 세계를 지배해온 강대국이 이제 작은 반도 국가의 생활 문화에 고개를 숙이고 있다고 하는데요. 러시아의 우주기술도 중국의 제조업도 따라올 수 없는 한국만의 독보적 영역이 드디어 미국 본토를 정복했습니다. 그 놀라운 현장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미국에서 날아온 충격적인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아래 댓글에 나눠주세요. 그 전에 잠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CNN의 테크라이프 스타일 전문 기자 로이즈 마린이라고 합니다. 보스턴 대학교에서 언론학을 전공했고 학생 시절부터 각국의 식문화와 그 배경에 깊은 관심을 가져왔습니다. 특히 언론학 수업에서 문화 정체성을 지키는 방법에 대해 배우면서 전 세계 여러 나라의 전통 음식에 대한 다양한 리포트를 작성했었죠. 그런데 오늘은 제가 그동안 품어왔던 미국 중심적 세계관이 완전히 뒤흔들린 경험을 나누고 싶습니다. 한국행 비행기를 타기 전 JFK 공항 라운지에서 동료와 통화하던 순간이 아직도 생생해요. 김치냉장고라고? 진짜 아직도 그런 거 쓰는 사람들이 있다고? 왠지 좀 유별나게 느껴지지 않아? 라고 말했던 제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돌아요. 당시 저는 한국의 김치 보관 기술에 대한 특집 기사를 위해 출장을 떠나는 중이었습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저는 이 취재에 큰 기대를 하지 않았어요. 그저 잠깐 다녀오는 이국적인 문화 체험 정도로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이 출장이 저에게 어떤 충격과 깨달음을 줄지 그때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출구 쪽에서 제 이름이 적힌 팻말을 들고 서 있는 젊은 남성이 보였어요. 바로 농촌진흥청 소속의 주현태 연구원이었습니다. 주현태 연구원은 뉴욕대학교에서 유학한 경험이 있어 영어가 매우 유창했어요. 첫 만남부터 주현태 연구원의 차분하고 단정한 인상이 왠지 모르게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었습니다. 로이즈 마린 씨, 한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발효식품과 김치 기술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정말 기쁩니다. 라고 말하는 주현태 연구원의 표정에서 진심 어린 환영의 마음이 느껴졌어요. 저는 살짝 고개를 끄덕이며 김치 기술이라는 게 정확히 어떤 건지 직접 보고 싶네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주현태 연구원은 미소를 지으며 그 기술이 우리 문화를 지켜주는 역할도 한다는 점을 꼭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그 순간 저는 속으로 살짝 의아함을 느꼈는데 그 이유는 냉장고 하나 가지고 문화를 지킨다니 미국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발상이었거든요. 우리 미국인들에게 냉장고는 그저 식품을 보관하는 가전제품일 뿐 문화적 의미를 부여할 만한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내심 반신반의하는 마음으로 주현태 연구원을 따라 나섰어요. 서울로 향하는 차 안에서 주현태 연구원은 한국의 발효 문화에 대해 열정적으로 설명했습니다. 한국인들에게 김치는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수천 년 이어온 민족의 혼과도 같은 존재입니다. 그리고 그 김치를 보존하기 위한 기술력은 세계 최고 수준이죠. 라고 말하는 주현태 연구원의 눈빛에서 진심 어린 자부심이 느껴졌어요. 차창 밖으로 펼쳐지는 서울의 화려한 고층 빌딩들과 깔끔한 도로 풍경을 보며 저는 문득 한국에 대한 제 선입견을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전 세계가 인정한 첨단 도시의 모습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현대적이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이미 제 안에서는 작은 의문이 생겨나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한국의 김치 기술이 과연 얼마나 대단한 것일까? 단순한 저장 기술을 넘어 문화를 지킨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왜 한국인들은 이런 기술에 그토록 자부심을 느끼는 걸까? 이런 생각들이 제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숙소에 도착한 후 저는 내일부터 시작될 본격적인 취재 일정을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처음에는 가볍게 생각했던 이 출장이 점점 더 흥미로워지기 시작했어요. 주현태 연구원의 확신에 찬 모습과 김치 기술에 대한 자신감은 분명 근거가 있을 테니까요. 그 비밀을 파헤치겠다는 결심과 함께 저는 준비해온 자료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내일은 서울시 농업기술센터를 방문하여 직접 김치 만들기 체험을 할 예정이었어요. 그곳에서 저는 제 인생을 바꿔놓을 초격차 기술의 비밀을 목격하게 될 줄은 전혀 몰랐습니다. 첫날부터 느껴지는 한국의 독특한 분위기에 살짝 긴장도 되었지만 동시에 강한 기대감도 생겼어요. 내일은 과연 어떤 경험이 저를 기다리고 있을까? 침대에 누워 생각하다 저는 곧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울은 맑은 햇살이 가득한 화창한 날씨였습니다. 잠에서 깬 후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빛나는 모습에 저는 왠지 모르게 설레는 마음을 느꼈어요. 서울시 농업기술센터로 향하는 차 안에서 저는 지나가는 풍경을 보며 한국에 대한 호기심이 점점 커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제껏 미국에서 다양한 나라의 문화를 취재해왔지만 한국의 발효 문화에 대한 이번 취재는 왠지 다른 느낌이었어요. 농업기술센터에 도착했을 때 저를 맞이한 건물의 현대적인 외관이 첫인상부터 인상적이었습니다. 미국의 농업 관련 기관들과는 확연히 다른 분위기였어요. 마치 첨단 연구소를 방불케 하는 깔끔한 디자인과 최신식 시설에 저도 모르게 입이 약간 벌어졌습니다. 주현태 연구원은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저를 안내했어요. 센터 내부로 들어서자 넓은 공간에 다양한 발효식품 전시관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김치를 비롯한 한국의 여러 발효식품들이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었는데 주현태 연구원은 이때 저에게 김치에 대한 깊이 있는 설명을 시작했어요. 김치가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한민족의 전통 발효식품이자 일종의 조리 양식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소금물에 절이고 발효시켜 보관성을 높인 채소를 가진 양념으로 맛을 내는 방식이라고 설명하면서 미국인인 제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조금씩 풀어 말해주었어요. 눈에 띄게 흥미로웠던 것은 김치의 다양성에 대한 설명이었는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빨간 배추김치만이 김치가 아니라 물을 절여서 만든 총각김치나 깍두기, 오이로 만든 오이소박이, 그리고 고춧가루를 넣지 않은 백김치까지 100여 가지가 넘는 다양한 종류가 있다는 사실이 놀라웠어요. 주현태 연구원은 이런 다양성이 한국의 지역적 특성과 계절에 따라 자연스럽게 발전해온 결과라고 설명했습니다. 김치의 역사에 대한 이야기도 흥미진진했는데요. 주현태 연구원에 따르면 채소를 소금에 절이는 단순한 형태의 염장식품은 삼국시대부터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 흔히 떠올리는 빨간색 김치는 16세기 이후 고추가 한반도에 들어온 뒤에야 가능했던 비교적 최근의 발명품이라는 놀라운 사실도 알게 되었어요. 더 놀라웠던 건 현대 김치의 대표격인 배추김치가 사실은 김치의 역사에서 상대적으로 최근인 약 100년 남짓 전에 생겨났다는 점이었습니다. 반결구 형태의 배추가 재배되기 시작한 시기가 19세기 중반이었고 통배추김치의 조리법은 19세기 후반부터 조리서에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이야기에 저는 깊은 인상을 받았어요. 특히 배추김치가 서민들이 쉽게 즐길 수 있게 된 것은 60여 년 전 우장춘 박사의 대대적인 품종 개량으로 농업 생산성이 크게 늘어난 이후라는 점이 흥미로웠습니다. 그런데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김치와 한국인의 삶이 얼마나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지에 대한 설명이었어요. 주현태 연구원은 김치가 단순한 반찬이 아니라 한국인의 정체성과 문화를 담고 있는 살아있는 유산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를 증명하듯 김장 문화는 2013년에 유네스코 인류 모형 문화유산으로 등재되었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어요. 이론적인 설명을 마친 후 저희는 외국인들을 위한 김장 체험장으로 이동했는데 그곳에서 펼쳐진 광경은 제가 상상했던 것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단순한 요리 시연이 아닌 첨단 기술이 접목된 김치 제조 과정에 저는 완전히 놀라고 말았습니다. 김치 자동 버무림기가 정확한 힘과 각도로 배추를 버무리는 모습은 마치 정밀한 과학 실험을 보는 듯했어요. 더욱 놀라웠던 건 발효 데이터 모니터링 시스템이었는데 김치의 발효 상태를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최적의 온도와 습도를 유지하는 기술은 제가 알던 발효의 개념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주현태 연구원은 이 모든 기술이 단순한 편리함을 넘어 한국의 문화적 정체성을 지키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스캔킵 시스템 시연이었는데요. 스마트폰으로 김치 상태를 스캔하여 발효 정도와 산도, 심지어 맛까지 예측하는 기술이었습니다. 이 순간 저는 처음으로 한국의 기술력에 진심으로 감탄했어요. 미국에서는 음식을 이렇게까지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보존하는 문화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체험장에서 직접 배추를 손질하고 양념을 버무리는 과정에 참여하면서 저는 점점 더 이 문화에 빠져들기 시작했어요. 손에 묻은 고춧가루의 선명한 붉은색과 마늘과 생강의 강렬한 향기가 저의 감각을 일깨웠습니다. 주현태 연구원은 각 재료가 가진 발효 효과와 건강상의 이점을 하나하나 설명해 주었어요. 처음에는 김치에 이렇게까지 과학을 적용하는 것이 과한 집착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주현태 연구원의 설명을 들으며 제 생각은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어요. 한국에서는 김치를 그저 먹는 나라가 아니라 과학으로 지키고 발전시키는 나라라는 주현태 연구원의 말이 제 마음속에 깊이 새겨졌어요. 그의 진심 어린 설명을 들으며 저는 미국인으로서 우리가 얼마나 자국의 문화를 보존하고 발전시키는 데 소홀했는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센터를 나오면서 저는 완전히 새로운 시각으로 한국을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단순한 음식 보관 기술이 아닌 한국가의 정체성과 역사를 지키기 위한 열정과 노력이 담긴 과학 기술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다음 날 방문할 김치냉장고 쇼룸에 대한 기대감으로 가슴이 뛰었어요. 어쩌면 미국의 식품 보존 문화에도 새로운 영감을 줄 수 있는 무언가를 발견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기대감에 가득 찬 채로 삼성과 LG의 김치냉장고 체험 쇼룸으로 향했습니다. 체험 쇼룸에 들어서자마자 정돈된 분위기와 최첨단 기술을 뽐내는 다양한 김치냉장고들이 제 시선을 사로잡았고 주현태 연구원은 이날도 친절하게 저를 안내하며 김치냉장고의 역사를 차분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주현태 연구원에 따르면 김치냉장고의 역사는 미국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문화적 배경에서 시작되었다고 해요. 한국 사람들은 원래 김치를 땅에 묻은 독에 보관했다는 점을 설명하면서 아파트 문화가 확산되기 전까지는 각 가정의 마당이나 화단에 김치독을 묻어 보관했다고 합니다. 땅속 온도는 1년 내내 일정하게 유지되어 김치가 얼지 않고 발효 상태를 최적으로 유지할 수 있었다는 사실이 무척 흥미로웠어요. 최초의 김치냉장고는 1984년 금성사라는 회사가 만들었다고 합니다. 지금의 LG전자인데
그때는 김치냉장고라는 단어도 처음 사용되었다고 해요. 하지만 본격적인 대중화는 아파트 거주자들이 늘어난 1990년대 중반부터였다는 설명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도시화와 주거 형태의 변화가 새로운 기술 혁신을 이끌어낸 흥미로운 사례라고 생각했어요. 그 중에서도 1995년 만도기계라는 회사가 출시한 딤체라는 제품이 당시 한국 주부들이 가장 갖고 싶어하는 제품 1위에 오를 정도로 인기를 끌었다는 이야기가 인상적이었습니다. 지금도 이 딤체라는 브랜드는 한국 내 평판 1위를 달리며 김치냉장고를 뜻하는 보통 명사 수준의 위상을 자랑한다고 해요. 마치 미국에서 페이퍼 타월을 클리넥스라고 부르는 것과 비슷한 현상이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쇼룸을 둘러보며 가장 놀라웠던 것은 김치냉장고가 단순히 김치만 보관하는 제품이 아니라는 점이었어요. 주현태 연구원은 최신 김치냉장고의 다양한 기능을 하나하나 시연해 보여주었습니다. 오토 오픈 도어 기능은 손이 가득 찼을 때 발로 센서를 터치하면 자동으로 문이 열리는 편리함을 제공했고, 냄새 케어 김치통은 특수 소재로 만들어져 김치 냄새가 다른 식품에 배지 않게 해준다고 해요. 다목적 보관 모드는 정말 혁신적이었습니다. 무화과나 망고 같은 열대 과일부터 한약재, 와인, 고기 숙성까지 각각의 식품에 맞는 최적의 온도와 습도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저는 감탄을 금치 못했어요. 젠틀 라이팅이라는 기능은 문을 열 때마다 내부 조명이 부드럽게 켜져 음식물을 찾기 쉽게 해주었습니다. 주현태 연구원은 한국인의 일일 김치 소비량이 지난 20년 사이 1인당 74kg에서 32kg로 급감했지만 오히려 김치냉장고 기술은 인공지능과 스마트 기능을 탑재하며 더욱 고도화되었다는 점을 강조했어요. 이 모순적인 현상에 저는 깊은 생각에 빠졌습니다. 왜 소비량이 줄어드는데 기술은 발전할까? 그때 주현태 연구원의 설명이 제 의문을 해결해 주었어요. 김치를 덜 먹게 되면서 오히려 그 맛과 품질에 대한 기대치는 더 높아졌다는 겁니다. 예전에는 양이 많았기에 맛이 조금 변해도 괜찮았지만 이제는 적게 먹는 만큼 그 적은 양이라도 최상의 상태로 오래 유지하려는 욕구가 커졌다는 설명이었어요. 또한 1인 가구나 맞벌이 가구가 늘면서 김치를 자주 담그지 못하게 되어 한 번 담근 김치를 오래 보관할 필요성이 커진 것도 이유였습니다. 김치냉장고의 종류도 다양했어요. 초기에는 전통 항아리에서 영감을 받아 뚜껑이 위에 있는 뚜껑형이 주를 이루었지만 현재는 일반 냉장고처럼 서 있는 형태의 스탠드형이 인기라고 합니다. 스탠드형은 내용물을 꺼내고 넣기도 편리하고 상단과 하단을 냉동실이나 냉장실로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어 활용도가 높다는 점이 매력적이었어요. 또 놀라웠던 점은 김치냉장고가 이제는 신축 건물에서 필수품으로 여겨져 부동산 영상에서도 일반 냉장고와 김치냉장고 공간을 별도로 설명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주현태 연구원은 최근에는 1인 가구를 위한 미니 김치냉장고까지 출시되어서 더욱 보편화되고 있다고 설명했어요. 이 모든 설명을 들으며 저는 문득 이 냉장고가 단순한 가전제품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변화하는 사회 구조와 생활 방식 속에서도 전통 음식 문화를 지키려는 한국인의 의지와 기술력이 만나 탄생한 문화적 산물이었어요. 김치냉장고 하나로 전통과 현대, 과학과 문화가 어떻게 공존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완벽한 사례였습니다. 쇼룸을 나오면서 저는 김치냉장고에 대한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처음에는 과한 집착처럼 느껴졌던 김치냉장고가 이제는 제 눈에 문화와 과학이 공존하는 특별한 존재로 다가왔습니다. 이날의 경험은 저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고 앞으로의 취재 방향에도 영향을 주기 시작했어요. 김치와 김치냉장고를 통해 저는 미국의 기술 중심주의와는 다른 문화를 지키는 기술의 가치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취재의 다음 단계로 저는 기사를 쓰기 위한 인터뷰 질문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호텔 로비에 있는 카페에서 주현태 연구원과 마주 앉아 노트북을 켜고 자료를 정리하던 중 문득 제 머릿속에 떠오른 의문 하나가 입 밖으로 튀어나왔어요. 그동안 마음속에 품고 있던 질문이었습니다. 최근에 중국에서도 김치가 자기네 것이라고 주장하던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현태 연구원은 놀랍게도 전혀 동요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 질문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차분하게 대답을 시작했습니다. 주현태 연구원의 설명은 매우 명확하고 논리적이었어요. 이 논쟁에 대한 배경을 정확히 알려주었습니다. 중국은 김치를 자국의 파오차이라는 채소 절임의 일종으로 주장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이것이 단순한 우연이 아닌 치밀한 전략의 일환이라는 사실을 설명했어요. 중국의 이른바 생활문화판 동북공정이라 불리는 문화 침탈 전략의 하나라는 점도 덧붙였습니다.
중국의 전략은 단순히 비슷해 보이는 음식에 대한 우연한 착각이 아니라 사전 계획된 용어 혼란 전술이라는 게 놀라웠어요. 원래 중국에서도 한국 김치를 중국어로 파오차이라고 불렀지만 스촨 지방에도 같은 발음의 파오차이라는 채소 절임이 있었다는 것. 과거에는 이 두 음식을 명확히 구분했지만 2020년부터 중국이 이 용어를 의도적으로 혼란스럽게 만들기 시작했다는 사실이 충격적이었습니다. 주현태 연구원은 자료를 보여주며 중국의 논리가 얼마나 허술한지 설명했어요. 중국의 파오차이는 소금에 절인 채소를 바로 발효하거나 끓인 뒤 발효하는 방식으로 한국의 김치보다는 오히려 서양의 피클에 가깝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특히 한국 김치의 핵심 재료인 고춧가루, 마늘, 생강, 젓갈 등을 사용한 방식은 한국에서 점진적으로 발전한 것이며 이에 대한 역사적 기록이 한국에만 존재한다는 점이 결정적이었어요. 누구나 주장할 순 있죠. 하지만 한국은 김치를 기술로 지키는 유일한 나라입니다. 주현태 연구원의 이 한마디가 저를 깊이 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중국의 주장은 단순히 채소절임이라는 가장 기초적인 공통점만을 근거로 삼고 있다는 점이 명확해졌어요. 그런 논리라면 독일의 자우어크라우트나 일본의 츠케모토도 중국 음식이라고 주장해야 하는데 유독 한국의 김치만 집요하게 파고든다는 사실이 의문이었습니다. 중국의 전략을 설명하면서 주현태 연구원은 재미있는 비유를 들었어요. 고기 구이에도 스테이크, 바베큐, 삼겹살이 있는데 우리 중국은 고대부터 고기를 불에 구워 먹었다. 그러므로 스테이크, 바베큐, 삼겹살은 중국의 5천년 문화이며 중국의 요리다라고 주장하는 꼴입니다. 라는 말에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나왔습니다. 더 놀라웠던 건 중국이 김치에 대한 왜곡을 얼마나 체계적으로 진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이었어요. 중국에 수출되는 한국 김치의 이름을 무조건 파오차이로 표기해야만 판매 허가를 내리는 정책부터 중국 방송에서 소고기 대국에 대들면 망한다와 같은 발언을 서슴지 않는 모습까지 이런 사례들을 들으며 저는 문화 침탈의 심각성을 실감했습니다. 그럼에도 주현태 연구원은 낙관적인 시각도 잊지 않았어요. 김치는 이미 미국의 햄버거, 인도의 커리처럼 한국과 강력하게 결부된 음식이며 1976년에 영국 옥스퍼드 사전에 등재될 정도로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한국 음식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게다가 서두에 말했듯이 김장 문화는 유네스코 인류 모형 문화유산으로 등재되어 있어 중국의 왜곡이 실제로 먹히기는 어렵다는 설명도 덧붙였어요. 이 모든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깊은 생각에 빠졌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가전제품이라고만 생각했던 김치냉장고가 사실은 문화수호의 첨병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어요. 김치 소비량은 줄었지만 오히려 그 품질과 보존에 대한 기술은 더욱 정교해졌다는 모순적인 현상에 새로운 의미가 부여되었습니다. 사라진 게 아니라 더 정교해졌던 거였어요. 이 문장이 제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미국인인 제가 처음에 김치 냉장고에 대해 가졌던 생각과 현재의 인식이 얼마나 달라졌는지 스스로도 놀라웠어요. 문화 수호를 위한 기술의 역할이라는 관점은 제가 미국에서 전혀 생각해보지 못했던 부분이었습니다. 주현태 연구원은 마지막으로 김치 냉장고가 단순한 보관 기술이 아니라 한국인의 정체성과 자부심을 지키는 문화적 방패라는 점을 강조했어요. 그리고 이런 문화 수호의 노력은 단순히 과거를 보존하는 것을 넘어서 현대 기술을 통해 더 나은 형태로 발전시키는 창조적 과정이라는 점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취재 노트를 보며 기사의 방향을 완전히 새롭게 구상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 생각했던 특이한 가전제품 소개가 아니라 문화를 지키는 기술이라는 관점으로 기사를 쓰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김치와 김치냉장고를 통해 한국이 어떻게 전통과 현대를 조화시키며 자신들의 문화적 정체성을 지켜나가는지, 그리고 그것이 미국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인지에 대해 깊이 고민하게 되었어요. 다음 날 주현태 연구원은 저에게 특별한 제안을 했습니다. 그의 친누나가 서울 근교에 살고 있는데 바로 오늘 집에서 김치를 담근다는 소식을 전해주었어요. 만약 괜찮다면 실제 한국 가정에서 김치를 맛보고 한국인들의 일상 속 김치 문화를 더 깊이 체험해 볼 수 있는 기회라고 했습니다. 저는 망설임 없이 그 제안을 받아들였어요. 비록 농업기술센터에서 김치 만들기를 체험했지만 실제 한국 가정에서의 경험은 또 다른 차원의 이해를 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주현태 연구원의 누나 집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그는 최근 미국에서도 김치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려주었는데요. 2008년 미국의 유명한 건강연구지 헬스지에서 김치를 올리브유, 그릭 요거트,
렌틸콩, 나토와 함께 세계 5대 건강식품으로 선정했다는 사실이 놀라웠습니다. 또한 2015년 타임지에서는 우울증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는 식품 중 하나로 김치를 소개했고 2017년에는 영국의 가디언도 김치를 5대 슈퍼푸드 중 하나로 선정했다는 이야기였어요. CNN에서 일하면서도 이런 사실들을 모르고 있었다니 부끄럽네요. 라고 말하자 주현태 연구원은 웃으며 2019년에 CNN이 페이스북의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김치가 2020년에 인기를 끌 것이라고 보도한 적이 있다고 알려주었습니다. 실제로 그 예측대로 되었다는 사실이 더욱 흥미로웠어요. 주현태 연구원의 누나 집에 도착하자 정갈하게 정돈된 아파트와 현관에서부터 풍겨오는 은은한 음식 향기가 저를 반겼습니다. 주현태 연구원의 누나 주희진 씨는 매우 친절하게 저를 맞이해 주었어요. 그녀의 부엌은 깔끔했지만 김치를 담그는 준비로 여러 재료들이 정성스럽게 놓여 있었습니다. 주희진 씨는 가족들을 위해 특별히 담그는 김치라며 자신만의 비법을 설명해 주었어요.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그녀가 자신의 어머니에게서 배운 방식을 그대로 따르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주희진 씨는 김치는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우리 가족의 역사와 기억이 담긴 소중한 전통이에요 라고 말했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희진 씨가 직접 담근 김치를 맛보는 순간이 왔어요. 솔직히 말하자면 저는 항상 위장이 약한 편이라 매운 음식이나 발효 음식에 대한 약간의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의상 한 조각을 입에 넣었고 그 순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첫 맛은 생소했지만 곧 신선하고 깔끔한 맛이 입안에 퍼졌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제 위장이 편안해지는 것을 느꼈어요. 이런 느낌을 주희진 씨에게 말했더니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김치의 유산균이 위장 건강에 좋다고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의 말에 따르면 2020년 코로나19 이후 김치가 면역 증강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가 알려지면서 전 세계적으로 김치 수요가 급증했다고 설명했어요. 그 중에서도 미국인들이 종종 김치를 직접 만들려다 발효가스를 고려하지 않고 피클통에 담아 뚜껑이 폭발하듯 튀어나온 사례가 많다며 웃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저도 웃음이 나왔어요. 식사를 하면서 주희진 씨는 앞서 말했듯 김치가 가족의 역사를 이어주는 중요한 매개체라고 말했습니다. 그녀의 딸들도 이제 김치 담그는 법을 배우기 시작했으며 이는 단순한 요리 기술이 아니라 가족의 맛과 향 그리고 정성을 전하는 과정이라고 설명했어요. 그 말을 들으며 저는 문득 제 가족의 전통에 대해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인상적이었던 것은 주희진 씨의 집에 있던 김치 냉장고의 역할이었어요. 그것은 단순한 가전제품이 아니라 가족의 건강과 맛을 지키는 수문장 같았습니다. 주희진 씨는 김치가 가장 맛있게 익는 온도와 습도를 정확히 맞춰주기 때문에 냉장고 없이는 상상할 수 없다고 말했어요. 대화를 나누며 저는 처음으로 김치와 한국인의 정서적 연결고리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주희진 씨가 김치는 우리 어머니, 할머니의 기억이에요. 그걸 지키기 위해 기술이 도와주는 거죠. 라고 말했을 때 저는 눈시울이 붉어지는 것을 느꼈어요. 독일에서는 김치를 매운 자우어크라우트로 인식하며 비교적 거부감 없이 받아들인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도 저는 문화적 교류의 아름다움을 새삼 느꼈습니다. 주희진 씨의 집을 나서면서 저는 한국의 김치 문화에 대한 이해가 훨씬 더 깊어졌음을 느꼈어요. 이제 김치는 제 눈에 단순한 음식을 넘어서 가족의 역사와 정성, 그리고 과학과 기술이 조화롭게 어우러진 문화적 상징으로 다가왔습니다. 특히 김치 냉장고가 이 모든 가치를 지켜내는 현대적 도구라는 사실이 더욱 분명해졌어요. 호텔로 돌아오는 길, 저는 오늘 하루의 경험을 곱씹으며 CNN 기사에 담을 이야기를 완전히 새롭게 구상했습니다. 기술은 단순한 편리함이 아니라 마음을 지키는 거였네요. 이 한 문장이 오늘의 깨달음을 가장 잘 요약해주는 말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단순히 한국의 특이한 가전제품을 소개하려 했지만 문화를 지키는 현대기술의 힘을 조명하고 싶어졌습니다. 김치냉장고는 그 상징이었습니다. 미국으로 돌아가는 날 인천공항으로 향하는 길에 저는 문득 생각했습니다. 나는 이제 일주일 전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구나. 처음 한국에 왔을 때의 미국에서 온 기자 로이즈 마리는 김치냉장고라는 특이한 가전제품을 약간은 재미있는 에피소드처럼 여겼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문화와 기술이 어떻게 서로를 지탱하며 한 나라의 정체성을 지켜주는지를 온몸으로 느낀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공항에 도착해서 출국 수속을 마치고 주현태 연구원과 마지막 인사를 나누는 시간이 왔어요.
그는 저에게 작은 선물 상자를 건넸습니다. 그 안에는 미니어처 김치 냉장고 모형이 들어있었어요. 생각지도 못한 선물에 저는 감동했습니다. 냉장고 하나로 문화를 지킬 수 있다는 걸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라고 말하자 주현태 연구원은 미소를 지으며 기술은 결국 사람을 위한 마음이 담긴 그릇입니다. 라고 대답했어요. 그 말이 제 가슴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고 저는 제 노트북을 열어 방금 쓰기 시작한 CNN 기사 초안을 보여주었어요. 제목은 미국이 왜 김치냉장고를 필요로 하는가였습니다. 주현태 연구원의 눈이 놀라움으로 커졌어요. 미국에서는 기술을 주로 삶의 편리함을 위한 도구로만 바라봅니다. 더 빠르게, 더 효율적으로, 더 스마트하게. 그것이 전부였어요. 하지만 여기 한국에서 저는 기술이 문화적 정체성을 지키고 가족의 추억을 보존하는 데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지 배웠습니다. 김치냉장고는 단순한 가전제품이 아니라 한 나라의 영혼을 지켜내는 수호자였어요. 우리 미국인들도 배울 점이 많습니다. 첨단 기술은 단순히 미래를 향해 달려가는 것을 넘어 우리의 소중한 과거와 현재를 지키는 일이기도 하니까요. 라고 말했습니다. 주현태 연구원은 따뜻한 미소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탑승 시간이 다가왔고 마지막 악수를 나누었습니다. 떠나는 발걸음은 무거웠지만 가슴은 배움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비행기를 타고 창밖을 바라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제가 전할 차례라고 생각했어요. 한국은 오랜 세월 동안 김치라는 음식 하나로 정체성과 문화를 지켜냈습니다. 전쟁의 폐허와 빠르게 변하는 세상 속에서도 김치는 늘 우리 곁에 머물며 우리의 삶을 붙잡아준 뿌리이자 세대를 잇는 고리였어요. 저는 이제 그 가치를 세상에 알리는 전달자가 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김치에 담긴 우리의 이야기, 지혜, 그리고 정신을 세계에 전하고 싶어요. 저의 이 작은 기사가 미국인들에게 문화 보존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첫걸음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문화는 단지 과거를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누구인지를 잊지 않도록 해주는 등불이니까요. 그래서 저는 이 조용한 여정을 시작해보려 합니다. 그것이 비록 작고 느린 걸음일지라도 언젠가 그 발자국이 더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문화를 돌아보게 만드는 길이 되기를 바라면서요. 제 여정을 지켜봐 주세요. 끝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안녕히 계세요. 오늘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미국인 기자가 한국을 방문해 김치냉장고를 통해 우리 문화의 가치를 새롭게 발견한 이야기였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특이한 가전제품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문화와 기술이 만나 전통을 지켜내는 아름다운 방식이었다는 걸 깨닫는 과정이 참 의미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것들이 외국인의 눈에는 얼마나 특별하게 보일 수 있는지, 또 우리의 일상 속에 담긴 문화적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어쩌면 이 미국인 기자의 기사가 실제로 미국에서 큰 반향을 일으켜 김치냉장고가 세계적으로 주목받게 될지도 모르겠네요. 여러분은 평소에 당연하게 사용하던 물건이나 문화 중에서 외국인들이 놀라워할 만한 것이 또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아래 댓글에 남겨주세요. 그리고 감동적인 사연을 주변 사람들과 공유하고 함께 이야기 나눠보세요. 마지막으로 1초밖에 걸리지 않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감동을 담아 여러분께 진심을 전하는 감동담기였습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